안내. 평소 쓰던 녹음 프로그램의 설정이 뭔가 꼬여서 음성에 에코가 살짝 들어가 있고 문장을 시작할 때 소리가 잘린 채 녹음된 부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참고하여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거 알아요? 벌써 2020년 2월하고도 2주 차예요. 반갑습니다. 이승국입니다. 그래요. 벌써 2월인데 그냥 2월도 아니고 2주 차예요. 2020년 계획을 세웠던 1월의 우리 모습들 참 우습죠? 그런 의미에서 1월에 만들어서 진작 올리려고 했지만 올리지 못한 그 영상, 더 흥행을 하지 못한 게 아쉬웠던 2019년 하반기의 영화 2개 간단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당연히 돈 받고 하는 리뷰 아니고요. 제가 작년 하반기 극장에서 보고 정말 재밌어 했는데 뭔가 여러가지 타이밍이 맞지 않아서 기대만큼 흥행을 하지 못했던, 하지만 마침 IPTV 시장에 이 작품들이 들어온 걸 보고서 이 김에 요 영화는 좀 추천을 하자 하는 마음에서 제가 그냥 추천하는 거니까요. 코 없는 리뷰를 평소처럼 진행하긴 하겠지만 평소처럼 좋았던 점과 아쉬웠던 점을 다 다루기보다는 그냥 제가 좋아했던 부분들만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나는 이 영화를 사람들이 조금 더 봤으면 하는 마음에서 하는 자발적 영업이에요. 그러면 바로 그 2개 영화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화, 관객수가 100만을 간신히 넘었던 바로 그 영화, 포드 대 페라리입니다. 이 영화에 대해서 들어본 분도 있을 수 있고 전혀 들어보지 못한 분도 있을 수 있고요. 들어봤다 하더라도 내용은 전혀 모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 이야기의 초반 줄거리를 말씀드릴게요. 줄거리 시작! 때는 1960년대 중반, 미국에서 국민 자동차 브랜드로 등극한 포드라는 자동차 회사가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미국의 젊은 층이 이 자동차 브랜드를 낡은 브랜드, 엄마 아빠들이나 타는 브랜드라고 인식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포드 회사의 임원진들은 본인들의 이미지를 영하고 힙하고 강하게 바꾸고 싶어 합니다. 이를 위해 포드는 르망 24라고 불리는 위험하고 아주 유명한 자동차 대회에서 몇 년 동안 챔피언 자리에 오르고 있는 페라리라는 자동차 브랜드에 접근하죠. 하지만 충분한 대화를 나눌 준비가 되어 있는 페라리와는 다르게 포드의 태도는 조금 건방지고 무례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둘의 대화는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고 이 과정에서 페라리는 포드에게 강렬한 모욕을 날립니다. 그리고 이 모욕을 전해들은 포드의 회장은 화가 나서 어떤 수를 써도 좋으니까 저 위험한 대회에서 페라리를 이길 수 있는 자동차를 만들어와 라는 특명을 내리죠. 이 특명 덕분에 르망 24에서 우승한 적이 있는 유일한 미국인이자 현재는 자동차 딜러로 일하고 있는 캐롤 셸비, 그리고 셸비가 인정하는 유일한 천재 드라이버 존 마일스가 포드에 영입됩니다. 이 두 명은 지금부터 3주 안에 세계에서 가장 악명 높은 대회 중에 하나에 나가서 이 대회를 석권하고 있는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가는 페라리를 상대로 이길 수 있는 자동차를 만들어 내야 합니다. 혼대 기질과 갑질 마인드, 특권 의식과 계급 차별 의식으로 가득한 포드의 임원진들 사이에서 말이죠. 네, 요런 내용의 영화인데 일단 이 영화가 겨울왕국이 엄청나게 잘 나갈 때 개봉했어요. 그 시즌에 끼는 바람에 입소문을 크게 타기가 어려웠어요. 시기적으로도 좀 그랬고 마케팅적으로도 뭔가 애매한 구석이 있어서 이 영화를 보고 재밌다 하신 분들이 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입소문이 퍼져나가기가 어려웠어요. 특히나 이 영화의 예고편을 보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셨던 게 뭐냐면 그럼 이거는 스포츠 영화인가? 심지어 그것도 레이싱 영화네? 난 자동차 레이싱 저런 건 별 관심이 없는데 안 볼래? 약간 이런 느낌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그런 영화가 아니에요. 이 영화는요, 자동차와 레이싱 영화가 아니고요, 사람 이야기입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최고의 재능을 갖고 있었지만 더 이상 달릴 수 없게 되어버린 레이서. 이 레이서는 그래서 지금 자동차를 팔면서 다른 레이서들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일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 과정에서 사람들과 협상을 하고 상황에 맞춰 타협하는 법을 익히게 되었죠. 바로 캐롤 셸비라는 인물이에요. 그리고 또 한 명의 인물이 있죠. 최고의 재능을 갖고 있고 지금도 열심히 달리고 있는 레이서. 모든 걸 맨손으로 이루어 왔기 때문에 누구 앞에 머리를 조아릴 필요가 없는 사람. 그래서 모두가 그의 실력을 인정하지만 그를 지원해주려고 하는 사람은 없는 사람. 그래서 캐롤 셸비 정도가 되어야 겨우 컨트롤할 수 있는 바로 그 사람, 켄 마일스. 이 두 사람이 몇몇 이야기를 거쳐가면서 각자의 성장을 이루는 영화예요. 이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본이고 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세상이 자동차 세상일 뿐이고 이들이 뛰어들어야 되는 전쟁터가 자동차 레이싱 전쟁터일 뿐이에요. 순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 자동차 레이싱 영화예요. 그래서 자동차를 모르시는 분들도 이 영화 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 영화를 만든 감독 자체가 자동차에 큰 관심이 없는 사람이래요. 근데 이 두 사람의 이야기의 마음을 좀 움직여서 영화를 만든 케이스라 그래요. 그러면 이게 사람 영화면은 그 자동차 레이싱 영화는 아니겠네. 나는 자동차 레이싱 이런 거 좋아하는데 안 볼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기본을 인간으로 두고 있으면서 레이싱 영화로도 훌륭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이 영화가 오히려 인간들에게 100% 몰입을 했기 때문에 이 자동차 레이싱이 훨씬 더 재밌어요. 왜냐면 이게 기본적으로는 사람 얘기니까 영화를 보면 이 사람들에게 보통 스포츠 영화를 보는 것보다 훨씬 더 크게 몰입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 인간들에게 내가 마음을 몰입한 상태로 이들이 하는 레이싱을 보잖아요. 근데 이 레이싱 장면들을 감독이 정말 잘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보는 이 마음이 달라요. 정말 달라요. 그래서 제 주변에 자동차를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관심이 있든 없든 이 영화를 본 사람들은 하나같이 영화를 보고 난 뒤에도 심장이 쿵쾅거린다 라는 표현들을 엄청 했어요. 에이, 아니 그러면 이게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았다는 거잖아요. 그건 좀 오바지. 한번 보세요. 진짜 두 개 다 잘합니다. 인간의 이야기와 자동차 기가 막혀요, 정말로. 그리고 그렇게 영화를 다 보시고 나면 보시기 전에 예상하셨던 것과는 전혀 다른 감정을 갖게 되실 거예요. 이거 실화거든요? 실화 바탕으로 만든 거예요. 그렇다면 더더욱 실화고 인간 얘기고 스포츠가 들어가 있다. 뭔가 예상되는 캐릭터들의 행동과 예상되는 스토리텔링의 지점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리고 이 이야기가 초반에, 중반에, 그리고 마지막에 여러분을 정말 여러 번 깜짝 놀라게 할 거고요. 이 포인트마다 보여주는 모습들이 여러분이 그간에 보셨던 스포츠 작품들 혹은 이런 레이싱류의 작품들과 똑같지 않게 흘러갑니다. 아주 크게 다른 부분도 있고 작게 다른 부분도 있는데 그 작고 큰 변화를 아마 보시면서 느끼실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도 이 영화를 진짜 다 보고 나시면 여기까지. 스포일러는 할 수 없으니까요. 일단 추천드려요. 포드 대 페라리는 여기까지. 그리고 저희는 바로 두 번째 영화로 넘어갑니다. 이 영화는 100만도 못 갔어요. 그래서 더 아쉬워요. 정말 이거 정말 재밌게 봤거든요. 포드 대 페라리랑은 전혀 다른 느낌인데 둘 다 너무 재밌었어요. 비슷한 시기에 개봉해서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나이브즈 아웃이라는 영화예요. 이 영화도 똑같이 보신 분들 사이에서 막 호평이 자자했는데 여러 가지 타이밍상 요게 좀 안 좋게 겹치면서 입소문이 크게 나지 못했죠. 이 영화 같은 경우에는 너무 인기가 많아져서 갑자기 2편이 나오기로 됐어요. 속편 결정됐어요. 어떤 영화냐? 이 영화는 추리 영화입니다. 내용은 이래요. 세계 최고의 추리소설 작가인 할란 트롬비, 얼마 전 자신의 85세 생일을 가족들과 함께 자신의 저택에서 축하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날 할란 트롬비가 자신의 저택에서 죽은 채로 발견됩니다. 자연스럽게 전날 밤 생일잔치에 참여했던 그의 가족들이 모두 용의선상에 오르게 되죠. 이들은 하나같이 자신의 결백을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 현장에 나타난 세계적인 명탐정 부누아 블랑은 이들의 발언에 어딘가 거짓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아채기 시작합니다. 허나 심증만으로는 그 어떤 사건도 해결할 수가 없죠. 하지만 바로 그때 블랑은 조사를 위해 불려온 한 사람에게 아주 특별한 병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병은 블랑의 관점에서 보면 아주 특별한 능력이었죠. 이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의 도움을 받아 지금 부누아 블랑이 세계 최고의 추리 작가가 맞이한 미스테리한 죽음의 비밀을 파헤치기 시작합니다. 네, 이런 내용의 영화인데요. 이 영화의 가장 큰 매력 포인트 중에 하나는 설정 하나로 되살려내는 고전 추리극의 재미예요. 좀 전에 약간 그 줄거리의 그런 느낌 뭔지 아시죠? 살인사건이 발생하고 용의자들이 조사를 받기 시작한다. 그럴싸해 보이는 말들도 있지만 살해 동기가 충분한 사람도 있다. 바로 여기에 세계적인 탐정 한 사람이 끼어든다. 아가사 크리스티라는 작가의 작품들이나 혹은 셜록 홈즈 시리즈로 대변되는 아주 고전적인 추리극의 설정 혹은 전개들이죠. 우리들에게 굉장히 익숙한 이야기 형태죠. 이 형태가 저도 이번에 알았는데 추리 작품이라는 거대한 장르 안에 여러 세분화된 장르가 있고 이 형태는 미국에서 후더닛이라는 세부 장르로 표현이 된대요. 한국말로 번역하면 범인은 누구일까? 라는 장르인 거죠. 관객 혹은 독자가 작품 속에 있는 탐정 캐릭터랑 똑같이 그가 받는 단서를 객관적으로 같이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작품 속 탐정보다 먼저 정답을 알아낼 수 있는가? 못 찾아낸다면 나중에 탐정이 문제 풀이해주는 걸 보면서 쾌감을 얻는 요런 종류의 장르인 거죠. 누가 범인일까 장르. 아주 고전적이지만 작품을 감상하는 사람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두고두고 활용되고 있는 플롯이죠. 그런데 이 플롯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대요. 작품의 모든 에피소드가 마지막에 빵 터져야 되는 한 가지 목표를 향해서만 가는 거죠. 묘사에 여기 다른 데로 갈 여지가 없어요. 모든 것은 마지막 한 방을 위한 떡밥일 뿐이에요. 그래서 요런 플롯이 계속 몇십 년 동안 이어지다 보면은 이 작품을 보는 사람들도 지루함을 느끼기 시작할 수밖에 없죠. 어떤 트릭을 어떻게 썼는지는 궁금하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전개가 똑같으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변형된 세부 장르들이 계속 나오는 거죠. 예를 들어 그 중에 하나가 하우 캐청, 한국말로는 어떻게 잡지? 라는 장르도 있대요.
작품 초반에 이미 범인과 범인의 수법을 다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탐정을 등장시켜서 관객은 정답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탐정이 어떻게 범인을 추적하고 잡아낼까, 이 과정을 더 흥미롭게 보게 만드는 거죠. 그러다 보니 마지막은 오히려 결정이 돼 있는데 이 중간중간 여러 가지 재밌는 사건을 벌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시대가 변하면서 계속 추리극의 변형 형태가 많이 나오고 있었는데, 이 나이브스 아웃을 만든 감독은 오히려 변하고 있는 이 세부적인 장르들보다는 완전히 초반 거, 아주 고전적인 후더닛 장르를 현대적으로 살려보고 싶었다고 그래요. 대신 본인도 이 약점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후더닛 장르의 고전적인 약점, 이 약점을 강점으로 바꾸기 위해서 한 가지 구조적인 변형을 넣었다고는 해요. 그게 이 영화의 정말 특별한 부분인데, 이 중간 부분을 조금 다르게 만들기 위해서 감독이 이 영화에 한 가지, 또 현실적이라고 부르기엔 너무 크고 판타지도 아니고, 근데 하여튼 어쨌든 현실에 있을 법하지 않은 어떤 설정을 부여합니다. 작품 속에요. 그게 아까 줄거리에서 말씀드린 그 부분이에요. 한 캐릭터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인 어떤 특징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 캐릭터가 어떤 문제를 갖고 있다 라는 이 단 한 가지의 설정이 엄청나게 큰 영향을 미쳐요, 작품에. 분명히 시작할 때 보면은 아주 뻔한 추리 작품이거든요. 근데 이 설정이 영화 속에 끼어 들어오면서부터는 갑자기 영화가 완전히 바뀝니다. 갑자기 숨 막혀서 볼 수가 없는 서스펜스 스릴러가 돼요. 딱 영화를 보면은 누구지? 단서가 좀 더 나와야 되겠는데? 이렇게 보고 있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저러면 안 되는데? 이런 식으로 변해요. 관객이 느끼고 있던 커다란 호기심, 이 호기심의 깊이가 그대로 공포와 긴장감으로 바뀌는 마법이 벌어집니다, 영화 속에서. 그래서 이렇게 관객을 숨도 못 쉬게 만들어 놓고 계속 끌고 가다가 끝나요. 고전 추리극으로, 아무렇지도 않게 고전 추리극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갑자기 너무 자연스러워서 끝나고 생각해보면 당혹스러울 정도예요. 그러네, 고전 추리로 시작해서 이렇게 하다 고전 추리로 끝났네 하게 돼요. 그래서 두 번 보는 재미도 있고요, 그냥 두 번 보기가 귀찮으면 그냥 생각만 해보셔도 중간중간 모든 고전 추리극의 요소가 다 있었어요. 이 외에도 배우 라인업, 이들이 맡은 각각 캐릭터들의 매력, 그리고 이 사건의 실체 등등등 여러 가지 매력 포인트가 있는데, 작은 설정 딱 하나를 작품에 집어넣은 것만으로 고전 추리물이 완전히 다른 느낌으로 관객들에게 받아들여지게 만드는 이 마법, 저는 이게 이 작품의 가장 큰 매력이었어요. 그리고 여기에 굳이 한 가지를 더 붙이자면 007 다니엘 크레이그가 연기한 브누아 블랑이라는 이 탐정 캐릭터, 이 탐정도 지금까지 우리가 봐왔던 수많은 탐정들과는 뭔가 다른 매력이 있어요. 성격도 화법도 사건을 해결하는 방법도 직접 보시면 바로 아실 수 있을 텐데,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별로 멋이 없어요. 진짜 멋없어요, 이 사람. 계속 그래요. 근데 이상하게 매력이 있습니다. 보다 보면 이상하게 계속 보게 돼요, 이 사람을. 그래서 판을 흔들어버리는 작은 설정의 매력, 여기에 브누아 블랑이라는 캐릭터가 합쳐져서 엄청난 매력을 갖게 돼요, 영화가. 실제로 영화를 보잖아요? 그러면은 분명히 고전 추리극에 이거 있거든요? 이때 그대로 따라가는데, 이걸 이 작품 자체를 이렇게 몰입해서 본다기보다 다 보고 나면 브누아 블랑이라는 뭔가 이상한데 어딘가 매력적인 탐정이 자기가 풀었던 사건을 썰을 풀어주는 느낌이에요. 그렇게 남아요, 영화가. 그리고 이 사람이 너무 매력적이고 얘기들이 재밌으니까 이 사람이 풀어주는 다른 사건 썰을 또 듣고 싶어져요. 그래서 이 영화가 속편이 결정된 거겠죠. 예정이 없었어요, 속편이. 근데 기사가 났더라고요. 속편 만들기로 했다고. 우리나라에선 100만도 안 봤는데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인기가 많았다는 얘기잖아요. 그 매력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은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시길 진짜 추천드립니다. 네, 그렇게 간단하게 2019년 하반기 제가 극장에서 직접 다 봤는데, 너무 재밌어 했는데, 본 사람도 다 재밌다 그랬는데, 모두가 즐거워했던 것만큼 큰 흥행은 하지 못해서 아쉬웠던 영화 2편, 포드 대 페라리와 나이브스 아웃이란 영화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았습니다. 네, 전 그냥 이거 진짜 그냥 많이들 알았으면 좋겠어갖고 진짜 재밌거든요. 그리고 마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영화 2편이 최근 IPTV 시장에 다 풀렸어요. 그러니까 뭐 IPTV뿐만이 아니라 인터넷 서비스 검색하시면 다 나온다는 얘기예요. 뭔가 재밌는 영화, 안 나가고 집에서 영화를 보자, 그럴 건 뭘 볼까 고민이 된단 말이에요. 저는 이 두 영화를 리스트 위쪽에 놔두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너무 정말 이 영화는 많이들 보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영화가 이 2차 시장에서라도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만드는 겁니다. 네. 아무튼 저는 그럼 이 영화에 대해서 스포일러 없이 할 수 있는 말은 다 했으니까 할게요. 주말 잘 보내시고요. 건강 잘 챙기시고요. 재밌는 영화들 많이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번 다른 영상으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전 천재 이승국의 이승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